나 그런 정책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있을 때 가다 보고 수도 때문에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그런 체제를 구축하는 이 고등교육 지원을 위해서 저는 굉장히 좀 이제까지와 다른 그 미래형이 뭐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하고요. 그거는 실제로 진전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게 왜 중요한지 의미가 있는지는 정부 내부에서도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구체적 진전이 되고 있고 지금 그게 여러 부처 예산을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BH 차원에서 그거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저는 그게 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마 우선 아마 그 수도권은 뭐 시범단에서는 제외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전체 갈 때는 이제 수도권도 이렇게 해당이 될 건데, 그럼 지역의 그 교육시민사회도 그런 법안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같이 막 만들어 가야 되는.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초중등 부분에서 이제 갈등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 부분은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지난 정부에서 이렇게 쭉 밀고 왔던 정책, 일관되게 사실 밀고 왔습니다. 그런 학종지임식으로 개입이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밀고 온 부분이 있는데 그 일관성은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일관되게 밀고 온 거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미국을 모델로 해서 이렇게 정책 개혁을 계속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가령 이제 학종 중심으로 애들을 뽑는다. 이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학교가 출발하는 게 카운티 학교거든요. 카운티에서 설립한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사회도 카운티 주민들이 세우고 그 이사회에서 교장도 임명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교장은 그 카운티 의회에 가서 그 의회에게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통제형 학교라는 거죠. 이 주민통제형의 학교를 바탕으로 한 미국 정책이 이게 그걸 모델로 쭉 갔는데 우리 학교가 그렇진 않거든요. 우리 학교는 지금 농촌으로 가면 학교가 UFO거든요. 지역 깜깜한 중앙에서 이렇게 내리꽂고 정책이 내리꽂고 그거 가르치고 그런 학교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그 학종의 학생부에 대해서 과연 들여다볼 수 있는 학교인데 신뢰를 하겠는가 이런 문제가 애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상당히 권위적인 정부였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서 이게 며칠이 안 됐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로 오면서 이게 열리니까 불만이 막 폭발적으로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책을 연장선 밀고 가려고 했는데 눌려있던 그 불만들이 막 폭발해 올라와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조정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방향을 가지고 조정하면서 이렇게 우리 현실의 변화에 맞춰서 이렇게 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입니다. 아까 네. 그 과격별로 집중적으로 한다는 그 사업명이 뭐죠? 잠시만요. 그게 지역혁신 플랫폼. 지역혁신 플랫폼. RIS. 예? RIS. IRS. RIS. 리지널 뭐 이노베이션 시스템. 지역혁신 시스템. 네. 대학하고 지자체하고 연계하고. 그리고 네, 이제 감사합니다. 교육 쪽에서는 뭐
어쨌든 그 조정 과정에서 갈등이 상당히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인구전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OECD 기준으로 볼 때 교사 1인당 15명으로 계산하면은 2026년부터는 초등교사는 신규를 뽑을 수가 없게 돼요. 인구전이 그렇게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15명을 뽑을 수 없는데 교대를 그냥 놔도 큰일 나거든요, 지금. 그럼 교대 학생 쫙 뽑아놨는데 신규가 하나도 상당히가 뽑을 수 없는 상황, 인구전염이 그렇게 현실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2026년이면은 4년 전 2022년부터는 교대 학생 뽑아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뽑아놓으면 걔들에 대해서 국가가 진짜 무책임한 게 돼버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교원 양성 제도를 손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올해 아마 사회적 논의 거쳐서 정책화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렇게 갔을 때 이제 아까 말한 사회변화 관련해서 이렇게 학력을 높일 필요가 있고,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학교 역할도 변화하게 되고, 그럼 교사의 역할도 변화하게 되는데, 그리고 학교의 모습도 달라지게 되는 그런 종합적인 고려 속에서 이제 교원 양성 임용제도, 또 이제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니까 교직의 안전성 보장, 재교육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건가, 그거는 아마 올해 답을 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책화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양성제도를 근본적으로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거는 사실은 거기에 미래교육 방향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 아마 그런 것도 좀 구체화될 겁니다. 올해 그걸 입안화하면은 그걸 진짜 현실적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2022년에 바뀌어야 된다면은 올해 정도에 이게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곤란한 거죠. 네. 먼저 하시죠. 저는 질문이 좀 많은데. 아, 그래요. 그럼 저 먼저 할게요. 예. 네. CBS 김정태 기자입니다. 네. 교육부 담당하고 있고요. 김진경 의장님 강연을 몇 차례 들었었고요. 오늘 1시간 반 밀도 있게 들은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언론인들 상대로 할 때는 아무래도 뭐 수능이냐 학종이냐 뭐 이런 이슈 중심의 토론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기본적인 의장님 갖고 계시는 교육 철학을 좀 말씀해 주시고 정말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국가 공립대 통합 시스템, 여기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에 앞서서 중고 교육은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정체성, 의욕, 관계맺기, 문제 설정, 여기에 대한 AI 시대에 그런 교육으로 가야 된다. 그 방향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따라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잠 안 자는 교실, 그리고 AI 지능교육이 아니라 AI 시대 인간교육, 민주시민교육, 주체적 창의적 교육, 여기에 축제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혁신학교, 송정중학교가 피해교육 위기에 있다가 이번에 이제 철회가 돼가지고 지켜졌는데, 그 학교를 밀도 있게 취재를 하면서 그 학생들 인터뷰를 졸업생, 재학생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저는 우리 교육에 희망을 봤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주체적 창의적 교육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다. 이거 저는 확신을 가졌고 희망을 봤습니다. 그래서 중고교육은
지금 체제대로 혁신학교를 발전시키면, 지속시키면 큰 문제가 없을 거로 보는데요. 결국은 중고교육이 수행평가, 과정중심평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게 대학 입시에서 막히는 거거든요. 그게 엇박자인데, 근데 결국은 수능이나 정시나 이런 지역적인 그런 문제로 이렇게 온 나라가 혼란이 있었는데, 결국 그것도 지역 말단적인 방향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간에 우리 교육 흐름에서 최종적으로 노동시장 고용까지도 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학교 체제에서는 대학 교육을, 서열화 교육, 대학생을 없애야 된다. 이게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져 왔고, 대통령 공약이라든지 쭉 이렇게 문제로 설정이 되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힘이 확 빠져버린 거예요. 제가 그걸 잘은 모르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서울대 중심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대에서 국민 여론이나 공감대와 달리 우리 싫다, 우리 못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밀려가지고 어떤 국민적 공감대라든지 여론 또는 추진 동력을 상실해버리고 확 꺾여버린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저는 이제 그런 문제의식, 그런 진단을 하고 있는데, 의장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판단 그리고 또 방향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사가 할 말 있습니다.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그렇습니다. 예. 기사 쓸 건 아니고요.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는 2012 대선 때부터 계속 제기됐었던 정책을 제기됐었는데요. 그게 서울대가 반대해서라기보다도 내부적으로 현실성 검토를 계속 하거든요. 그 현실성 검토에서 현실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했던 거죠. 과연 이제 우선은 이제 처음에는 아주 굉장히 과격하게 제기됐었잖아요. 공동학위제까지 얘기됐었는데, 국립대를 다 묶어서 학위를 공동으로 주자. 그게 제기됐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점점 이렇게 약화된 형태로 이렇게 왔었습니다. 근데 우선은 이제 문제되는 게 실제로 그리 갔을 때 그게 의도대로 작동되겠는가? 시뮬레이션은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내내 어쨌든 그 서울대가 국립대 통합대 서울 캠퍼스가 되든 어쨌든 지역을 가지고 또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요인들도 있고, 그래서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부작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크게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대학에서 사립학교 비율이 80%거든요. 전문대로 가면 95%가 사립이에요. 사립의 비중이 워낙 커서 특히 이제 수도권으로 하면 사립의 비중이 훨씬 큽니다. 과연 국립대를 통합 네트워크 갔을 때 그럼 서야대가 없어질 거냐? 안 없어진다고. 오히려 사립대, 수도권 사립대 중심으로 서야대가 더 강화돼서 남겠죠. 그런 어떤 전반적인 고려 없이 고려가 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정책이. 주로 이제 지방 국립대 교수님들이 그 안을 계속 제기했는데, 지방 국립대 교수분들이 제기하는 건 왜 제기했는지 이해가 되는데, 그게 우리 전체 사회적으로 이게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그런 현실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했을 때 답이 잘 안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 고등직업교육, 우리 고등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래서 저는 이 학제를 얘기할 때 옛날에는 복선형 학제는 차별이야 그래갖고 단선형 학제를 계속 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사회가 크게 변하다 보니까 과연 그러냐? 오히려 단선형 학제가 차별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등교육 쪽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중하위층 아이들이 사회 중견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고등직업 교육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그 중하위층 아이들이 그 자기 다양성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다 스카이를 향해서 다 몰려버리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무너진 고등직업교육을 되살릴 건가. 그러니까 지금은 제일 웃기는 게 4년제대하고 전문대가 구분이 안 돼요. 설치된 학과도 그렇고 아무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4년제 아니 전문대학의 투자가 워낙 안 돼갖고 그 전문대 학생들하고 이렇게 토론하다 보면 똑같이 나오는 얘기가 특성화고 나오고 전문대 같은 특성화고 배우고 똑같이 배워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된 고등직업 교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직업교육 부분이 오히려 우리가 단선형 학제가 평등한 거야 하면서 오히려 죽여버린 게 아닌가. 저는 그 옛날에 있었던 전문학교, 5년제 전문학교 있었잖아요.